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ISLM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5장 개방경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실질환율과 개방경제에서의 단순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환율입니다. 실질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 대비 교역상대국 물가 수준의 명목 환율을 곱한 값, 즉 자국화폐 단위로 나타낸 교역상대국 물가 수준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역상대국 바스켓 한 단위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국 바스켓의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교역상대국의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교역상대국 화폐의 구매력, 즉 그 실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국 화폐의 실질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목 환율은 교역 당사국 간 화폐의 명목 가치를, 실질 환율은 실질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질 환율은 장단기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다릅니다. 물가는 단기적으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의 변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명목 환율의 움직임은 교역 당사국 간 화폐의 명목 가치뿐 아니라 실질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명화폐의 조정으로 실질 환율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즉 명목 환율은 언제나 교역 당사국 사이에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질 환율은 대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에서 실질 환율은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샬러너 조건은 실질 환율의 상승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인과관계가 일어날 조건을 말합니다. 우선 실질 환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양국의 수입 수요가 실질 환율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합니다. 물론 양국 소득 수준도 중요한 설명 변수입니다마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약 양국이 하나의 제야만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실질 환율을 나타내는 변수 Q는 자국 수입제, 즉 교역상대국 수출제의 상대 가격이며 그 역수인 Q분의 1은 자국 수출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수입제 가격 Q가 상승하면 자국의 수입 수요는 감소하고 교역상대국의 수출 수요, 즉 자국 수출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한편 수입제 가격의 상승은 자국이 단위당 수입에 대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전자를 수입제 가격에 상승했다는 물량 효과, 후자를 가격 효과라고 한다면 마샬러너 조건은 물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압도할 조건이며 두 제와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면 충족됩니다. 수입제 또는 수출제 가격 탄력성이 아닌 두 제와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는 마샬러너 조건은 실제로 실질 환율의 상승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약하자면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될 때 실질 환율의 상승은 교역 상대국 국민의 자국 수출제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자국제의 수입제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지출 전환이 일어나 무역 수지는 개선됩니다. 마샬러너 조건으로부터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명목 환율의 절하, 즉 상승은 같은 비율의 실질 환율의 절하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지출 전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불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명목 환율을 높이는 지출 전환 정책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환율을 올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명목 환율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순수출이 개선되지 않는 장애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제2곡선 효과와 매몰 비용에 따른 환율이 불완전한 전가, 그리고 당초 기대만큼 실질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곡선 효과와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명목 환율의 조정이 충분한 실질 환율의 조정으로 반영되지 않는 무역의 달러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샬러너 조건을 유도할 때 실질 환율을 가격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수출은 자국 통화로, 수입은 교역 상대국 통화로 책정한다는 묵시적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수출품이 자국 통화가 아니라 국제 통화로 그 가격을 매긴다면 이 묵시적 가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무역의 달러화는 산유국이 수출한 원유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같이 그 가격이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화와 같은 국제 통화로 책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달러화가 일어나는 바스켓의 달러 표시 가격을 P1이라고 한다면 이 P1이 자국 통화로 표시한 바스켓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국 바스켓에 대한 교역 상대국 바스켓의 상대 가격은 보시다시피 명목 환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역의 달러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역의 달러화가 일어나지 않은 바스켓, 즉 자국 통화로 표시되는 나머지 바스켓의 가격을 P2라고 한다면 슬라이드의 마지막 식으로 실질 환율은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수 D는 무역 달러화가 일어난 바스켓의 비중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역의 달러화는 명목 환율의 상승이 같은 비율만큼 실질 환율의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 전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D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모든 수출품의 가격이 달러화로 책정된다면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당초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면 지문을 수출과 수입이 모두 달러화로 결제되는 경우보다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달러화로 그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수출제로 표시한 수입제의 상대 가격은 명목 환율과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통상적인 실질 환율의 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모든 수출입품의 가격이 달러화로 책정되는 무역의 달러화가 일어난다면 명목 환율 상승에 따른 실질 환율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전환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샬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들은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수요가 감소합니다. 만약 교역 상대국이 미국이라면 미국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수입 수요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 대신 수입 물량이 감소합니다. 슬라이드의 위표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미국은 전 세계 수출의 10%를 점유하며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15% 남짓할 뿐입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는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물가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서 산출한 GDP를 말합니다. 미국이 G2인 중국보다 양쪽 규모는 작습니다만 두 번째 표에서 보듯이 결제통화로서 달러화는 절대적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의 9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됩니다. 이렇듯 높은 달러화 결제 비중은 무역의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상대적 위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무역의 달러화 현상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합니다. 전 세계를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로 양분할 때 달러화 가치의 상승, 즉 달러화 환율의 상승은 나머지 나라들의 대미 수출은 큰 변화 없이 이들 나라 통화로 표시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수요가 감소합니다. 한편 대미 수입 수요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간 수입 수요도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 무역의 달러화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들 나라들의 수출도 감소합니다. 결국 달러화 환율의 상승은 이들 나라들의 교역량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 즉 달러화 환율의 하락은 대미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무역의 달러화에 따라 다른 나라들 간의 수입 수요도 늘어나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달러화 환율의 하락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듯 무역의 달러화는 국제교역이 달러화의 대가치의 상승, 즉 강달러에서는 위축되고 반대로 약달러에서는 확장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1% 미 달러화 환율이 상승 시 미국의 교역량은 0.6% 감소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코노미스트지가 1986년부터 발표하는 빅맥 지수는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달러 대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얼마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위 파란색 점들이 과대평가된 나라들을 표시하며 반대로 선 아래 붉은 점들은 과소평가된 나라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파란색 점들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맥 지수를 근거로 판단할 때 위기 후 달러화가 더 고평가되었을 것임을 시사하며 교역 규모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1919년 7월 미국이 달러화보다 고평가된 나라의 통화는 스위스 프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교역량에 어떤 함의가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적 시야에서 실질 환율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실질 환율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매력 평가가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미시적으로 차익거래 활동에 따른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때 거시적으로 구매력 평가가 성립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빅맥 지수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력 평가는 마치 일물일가의 법칙과 같이 실질 환율이 1과 같아야 하는 절대 구매력 평가와 일은 아니지만 일정한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든 구매력 평가는 통화당국이 장기적으로 실질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함의를 줍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나라들이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 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질 환율의 식으로부터 퍼센티지 변화율로 표시한 실질 환율, 명목 환율, 그리고 두 교역국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식이 유도됩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환율의 변동은 두 나라의 장기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실질 환율이 구매력 평가를 충실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실질 환율과 구매력 사이의 괴리는 감소하는데 그 괴리가 50%로 감소하는데 약 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차익거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관세, 쿼터,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이 있으며 이 밖에도 가격차별 등 비경쟁적 시장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속성상 교역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비교역제의 존재입니다. 특히 비교역제의 존재가 공급 측면에서 균형 실질 환율을 결정하는 발라서 사무엘슨 효과는 중요합니다. 제7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